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략의 약점을 말하겠습니다. 백테스트 결과만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CAGR 63%, MDD-38.8%, 컬마R 1.55, 10년 110배.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통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 기준선입니다. QQQ가 200일선의 1% 위를 하회하고 동시에 100일선도 밑으로 내려가면 TQQQ를 전량 매도하고 GLD로 전환합니다. 200일선이 600이면 606 밑으로 내려갈 때 팝니다. 200일선 근처에 몰려있는 매도 폭탄보다 1% 먼저 빠져나갑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백테스트에서 해지로 전환된 적이 정확히 15번 있었습니다. 15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15번을 TQQQ 기준 실제 손익과 함께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첫 번째 해지 75일. TQQQ는 이 기간 마이너스 4.9% 빠졌습니다. 우리는 GLD에 있었고 플러스 13.7% 올랐습니다. 전략순이익 플러스 18.5%, 방어 성공. 2016년 3월 23일, 복귀 이틀 만에 다시 해지 6일. TQQQ는 플러스 4.7% 올랐는데 우리는 GLD에서 플러스 1.8%, 순손실 마이너스 2.8% 휩소. 2016년 4월 28일 4일 TQQQ 플러스 1%, GLD 플러스 6%, 순이익 플러스 0.5%, 이번엔 GLD가 더 올라서 오히려 이득. 2016년 5월 3일, 친일. TQQQ 플러스 4.3%, GLD 마이너스 1.6%, 순손실 마이너스 6.0%, 휩소. 이번이 아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3일, TQQQ 플러스 3.8%, GLD 순손실 마이너스 3.8% 휩소. 2016년 5월 17일 1일, TQQ 퍼센트, GLD 불실리 손실 마이너스 2.8%, 하루 만에 복귀. 2016년 5월 19일 1일, TQQQ 플러스 3.3%, GLD 마이너스 0.1%, 순손실 마이너스 3.4%, 또 하루. 2016년 6월 24일, 브렉시트 5일 TQQQ 플러스 5% 1%, 순손실 마이너스 5.2%, 휩소. 2016년 상반기에만 8번입니다. 방어 성공 1번, 나머지 7번 중 6번이 순손실. QQQ가 200일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스템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시장은 6개월간 제자리인데 내 계좌만 매매로 깎여나갑니다. 2018년 10월 10일, 9번째. 큐스 폭락 117일. TQQQ는 마이너스 13.7% 빠졌습니다. 우리는 GLD에서 플러스 9.8%, 전략 순이익 플러스 23.5%, 진짜 위기, 완벽한 방어. 2019년 5월 31일, 10번째, TQQQ 8%, GLD 2.1%, 순손실 마이너스 3.8%, 휩소. 2020년 3월 9일, 11번째, 코로나 36일, TQQQ는 이 기간 플러스 4.4%로 반등했지만 중간에 최대 마이너스 37.5%까지 빠졌습니다. 우리는 GLD 플러스 3.1%로 그 지옥을 건너뛰었습니다. 방어 성공. 2022년 1월 19일, 12번째, 69일, TQQQ-28%, GLD 플러스 4.1%, 전략순이익 플러스 6.9%. 2022년 베어마켓 첫 번째 파도 방어, 2022년 3월 30일, 13번째, 5일, 잠깐 복귀했다가 다시 했지, TQQQ-4%, GLD-0.1%, 순손실 마이너스 1.5% 휩소. 2022년 4월 5일, 14번째, 이번엔 진짜, 293일, TQQQ가 마이너스 62.0%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GLD 플러스 0.2%, 전략순이익 플러스 62.2%, 이 한 번이 전체 전략의 존재 이유입니다. 2025년 3월 4일, 15번째, 관세 충격, 69일 TQ 플러스 3 restored person, 전략순이익 플러스 15.2%, 방어 성공, 15번 중 9번이 휩소입니다. 60%, 10번 팔면 6번은 쓸데없이 판 겁니다. 이 숫자가 이 전략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TQQQ 기준으로 정산하겠습니다. 휩소 9번의 총 비용, TQQQ 수익 대비 29.4% 기회비용, 방어 6번의 총 절감 126.3%, 절감이 비용의 4.3배입니다. 여기서 진짜 심리적 고통이 시작됩니다. QQQ가 200일선과 100일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대부분 과매도 구간입니다. RSI가 30에서 40,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매도는 뭘 의미합니까?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해지에 진입한 후 5일 내에 QQQ가 진입가를 회복한 경우 15번 중 8번, 53%, 10일 내 7번, 47%, 20일 내 10번, 67%, 67%입니다. 해지에 들어가고 20일만 기다리면 3번 중 2번은 그냥 안 팔았으면 됐네입니다. 이게 200일선 전략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팔고 나면 시장이 반등합니다. 거봐, 안 팔았으면 됐잖아. 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9번째 휩소 때 이번에도 반등하겠지 하고 안 팔면? 그게 2022년 4월이면 TQQQ-62% 맞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쉽습니다. QQQ가 200일선 위에 머물면서 계속 오르면 우리는 TQQQ를 들고 가면 됩니다. 2016년 6월 말부터 2018년 10월까지 833일, QQQ 플러스 63.8%, 2년 넘게 편안합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베어마켓에서도 괜찮습니다. GLD로 전환해서 293일 방어. TQQQ가 마이너스 62% 빠지는 걸 GLD 플러스 0.2%로 건너뛰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지만 계좌는 안전합니다. 문제는 횡보장입니다. 2016년 상반기가 대표적입니다. 3월에 복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했지. 5월에는 3일, 1일, 1일짜리 롱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시장은 제자리인데 내 계좌만 출렁입니다. 2022년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9일 했지 진입, 3월 29일 복귀, 하루 만에 다시 했지, 5일 후 복귀, 또 하루 만에 했지, 이번엔 293일 대했지. 사후적으로 보면 3월에 복귀하지 말고 계속 했지에 있었으면 됐는데, 하지만 시스템은 기계적으로 따릅니다. 신호가 오면 실행합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인간의 직관과 정반대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본능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빠지면 팔아라입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매도합니다. 남들이 떨어질 때 사야지 할 때 우리는 팔고 나옵니다. 팔고 나오면 높은 확률로 반등합니다. 67%. 그러면 또 팔아서 손해봤네라는 후회가 쌓입니다. 9번 연속 휩소를 경험한 후 10번째 신호가 왔을 때 이번에도 휩소겠지 하고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그 10번째가 2022년 대베어 마켓이면 TQQQ 62%. 이 전략은 한 번의 대세 하락을 온전히 피하기 위해 작은 손실을 끊임없이 감수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보험료를 매번 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날은 드물지만 받는 날 한 번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전부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10년 백테스트 실제 수치. 휩소 비용 29.4%, 브이스 방어 절감 126.3%, 4.3배. 롱 상태로 있었던 기간 전체의 81%. 한번 롱에 들어가서 대세 상승을 잡으면 대세 상승 구간은 833일, 645일, 771일, 2에서 3년 단위입니다. 이 긴 상승을 온전히 타는 것이 복리의 핵심입니다. 15번 중 9번은 틀립니다. 팔았는데 반등합니다. 기회비용이 쌓입니다. 횡보장에서 내 계좌만 출렁입니다. 하지만 15번 중 6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6번 중 하나는 TQQQ-62%짜리 대재앙입니다. 그 한 번을 피하는 것, 그게 10년 110배의 비밀입니다. 2022년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월 19일에 첫 해지로 전환했습니다. 중간에 2번 잠깐 복귀했다가 다시 해지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TQQQ가 마이너스 62%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GLD에 있었습니다. 복리의 수학에서 마이너스 62%를 한 번 맞으면 원금 회복에 플러스 163%가 필요합니다. 그걸 피한 것, 그것 하나가 나머지 모든 휩소 비용을 압도합니다. 이 전략은 항상 맞는 전략이 아닙니다. 크게 틀리지 않는 전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으로 채널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진 직관과 감정에 가장 반대되는 투자 방식이니까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는 자기가 잘해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휩소의 계좌가 깎이면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탓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팔고 나서 반등하면 내가 왜 팔았지 하는 후회가 올라옵니다. 9번째 휩소 때 이번엔 무시할까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코드가 판단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하는 일은 관찰자 입장에서 그 시스템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구조적 특성은 시장 환경과 무관합니다. 대세 하락 앞에서 빠지고 대세 상승 앞에서 타는 것. 그 사이에 휩소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저희가 15번째 해지에 있습니다. 어젯밤 TQQQ 99주를 47.385달러에 전량 매도하고 GLD 20주를 461.42달러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TQQQ는 올랐습니다. 1.47%, 팔자마자 올랐습니다. 팔지 말걸. 이 감정이 올라옵니다. 10년 백테스트에서 15번 중 9번 느꼈을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접어두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젯밤 S&P 500 올랐습니다. 나스닥 올랐습니다. 원유도 올랐습니다. 금은 빠졌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0일. 극심한 공포입니다. 주식과 원유가 같이 오르고 전쟁 중인데 금이 빠지고 공포는 극심한데 시장은 반등합니다. 모든 게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의 한가운데서 파월 의장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FOMC 이틀짜리 회의가 어젯밤 시작됐습니다. 금리 결정은 내일 새벽 3시, 파월의 기자회견은 3시 30분.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금리 동결이 아닙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표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한 단어, 스태그플레이션. 먼저 어젯밤 장부터 복귀합니다.
S&P 500은 6,716.09에 마감했습니다. 0.25% 상승. 나스닥 종합은 0.47% 올라 22,479에 마감했습니다. QQQ는 603.31달러, 0.49% 상승. 다우는 46,913.26, 0.10% 상승. 러셀 2000 소형주 지수가 0.62% 올라서 대형주보다 강했습니다. TQQQ는 48.26달러, 1.47% 상승. 이틀 연속 반등입니다. 3주 연속 하락 끝에 나온 이틀 연속 초록색. 그런데 이 반등의 배경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분 개방 소식에 반등했지만 현실을 보겠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업 선박이 영척이었습니다. 제로. 2월 28일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24시간 동안 완전한 제로 통행이 기록됐습니다. 이란이 열려있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에요. 이란의 부분 개방이 실제로는 거의 전면 봉쇄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뉴스에 반응한 거지 현실에 반응한 게 아닙니다. 뉴스와 현실이 다르면 그 괴리는 반드시 메워집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반등을 바닥을 찍었다고 해석하기엔 이릅니다. CNN이 보도한 이란 관계자의 발언이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이 한마디에 화요일 장중 한때 내려갔던 원유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 3% 상승, 103달러 돌파. WTI는 97달러 근처. 희망이 들어오자마자 현실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USO, 미국 원유 ETF가 어젯밤 3.31% 올랐습니다. 이 USO라는 종목에서 지금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 72.33%.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연초 대비 마이너스 3.66%, 메타 마이너스 4.1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5.35%, 애플 마이너스 6.1%, 아마존 마이너스 4.99%, S&P 500 마이너스 2.08%, 나스닥 100 마이너스 1.6%, 원유 72%, AI 빅테크 전부 마이너스. 2026년의 승자는 지금까지는 AI가 아니라 원유입니다. 그리고 이 원유 시장에서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211밀리언. 3월 12일 하루 동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ETF에 순매수한 금액입니다. 반다 리서치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2020년 5월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가격까지 찍었을 때의 개인 투자자 광풍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USO 단일 종목에만 하루에 330달러 밀리언이 유입됐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최대 기록. 원유 ETF 옵션 거래량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CNBC가 어젯밤 보도한 헤드라인입니다. 원유의 전쟁 기반 변동성이 역대급 개인 자금을 끌어들이며 밈 스타일 트레이딩을 촉발하고 있다. 밈 주식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2021년 게임스탑, 2024년 AMC.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원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극단적 변동성에 겁먹고 빠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 대비 원유 리테일 거래량이 1200% 증가했습니다. 12배. CNBC의 표현을 빌리자면 먼저 은과 금이었고 이제 원유다. TQQQ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기시감을 느끼실 겁니다. USO는 원유 현물이 아니라 원유 선물을 삽니다. 매달 만기가 도래하는 근월물을 차월물로 넘기는 롤오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콘텐고 상태에서는 매번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구조입니다. 24/7 월스트리트가 쓴 기사 제목이 정확히 이걸 지적합니다. USO가 올해 64% 올랐지만 장기 게임에서는 여전히 지고 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돈이 되지만 장기로 들고 있으면 구조적으로 갉아먹힙니다. 지금 원유 ETF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이 구조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유 가격은 여기서 더 오를까요? 아니면 정점을 찍었을까요? 알파인 매크로의 수석 지정학 전략가 텐 알라마리우가 3월 14일 포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피크와 패닉은 앞으로 1주에서 3주 뒤에 온다. 역사적으로 유사 분쟁에서 유가는 개전사에서 8주 후에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됐으니 정점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 그의 원문입니다. 배럴당 200달러도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시나리오 분석을 겹쳐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2개월 유지. 세계 GDP 성장률이 소폭 깎이지만 경기 침체는 피합니다. 현재 이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시나리오 B,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가서 2개월 유지. 유로존, 영국, 일본이 경미한 경기 수축에 진입합니다. 미국 경제는 일시적 정지에 빠집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직전까지 몰립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2분기에 5%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2.4%의 2배 이상. 지금 유가는 97달러, 103달러 사이입니다. 시나리오 A와 B 사이에 어딘가 100달러에서 140달러까지의 거리가 시장의 운명을 가를 경계선입니다. 이 유가 급등이 경제를 어떻게 갈라놓고 있는지 CNBC가 어젯밤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란 전쟁과 유가 폭등이 K자형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K자형 경제, 알파벳 K 모양으로 경제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K의 위쪽 선은 고소득층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고 테슬라를 몰아서 주유비가 없는 사람들. K의 아래쪽 선은 저소득, 중산층입니다. 출퇴근에 SUV를 몰아야 하고 주유비가 한 달에 수십 달러씩 더 나가면 식료품을 줄여야 하는 사람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의 분석입니다. 고유가는 역진세처럼 작동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에너지에 쓰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미국 GDP의 70%가 소비 지출입니다. K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경제 전체의 소비 엔진이 흔들립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꺾이고 실적이 꺾이면 나스닥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젯밤 시장에서 K자의 위쪽 선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델타 항공이 6%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함께 올랐습니다. 델타가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150억 달러에서 153억 달러로 월스트리트 예상치 138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에드 베스티안 CEO가 CNBC에서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수요가 정말로 좋다. 이번 분기에 역대 매출 상위 10일 중 8위를 기록했고 예약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3주째인데 항공권 예약이 25% 늘었다. 유가가 40% 뛰면 제트 연료비가 올해 약 4억 달러 이상 추가 부담이 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 부담을 뚫고 매출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건 소비자들이 비싸도 여행은 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경제인데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의 매출은 역대급인데 주유소에서 3.79달러를 내는 사람들의 식비는 줄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3월의 미국입니다. 어젯밤 빅테크의 희비를 보면 시장이 뭘 고르고 있는지 보입니다. 구글 플러스 1.75%, 아마존 플러스 1.63%, 테슬라 플러스 0.94%, 애플 플러스 0.56%, 반면 메타 마이너스 0.76%, 엔비디아 마이너스 0.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14%, AMD 마이너스 0.14%.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구글과 아마존은 클라우드와 광고라는 현금 창출 엔진이 유가 쇼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라서 유가 상승의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독특한 포지션입니다. 빠진 종목들은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거나 소비 둔화에 민감한 사업 구조입니다. 시장이 AI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유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AI 기업을 골라서 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젯밤 181.9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0.7%. 월요일 GTC 키노트에서 젠슨 황이 블랙웰과 베라루빈의 구매 주문이 2027년까지 최소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가가 순간적으로 18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 최고가. 그리고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토해냈습니다. TD 코엔의 분석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익숙한 주식 역학이 작동하지 않는다. 매매와 자금 흐름의 역학 자체가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10% 오르려면 약 4,400억 달러어치의 새로운 매수 자금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국가 GDP 규모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정도 자금이 한 종목에 집중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이 주가를 올리는 힘이 아니라 주가가 더 안 빠지게 버텨주는 힘으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57명 중 54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 267.54달러. 현재 가격에서 46% 업사이드. 이런 괴리도 드뭅니다. 전문가의 거의 전원이 사라고 하는데 주가는 6개월째 제자리입니다. 시장은 애널리스트보다 냉정합니다. 이제 오늘 밤의 진짜 이벤트, 연준입니다. FOMC 이틀짜리 회의가 어젯밤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미국 정규장이 열리고 동부시간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30분 후인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금리 결정 자체는 끝난 이야기입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 3.50%, 3.75% 동결 확률 99% 이상. 시장 참가자 거의 전원이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점도표. 이번 FOMC는 분기에 한 번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이 함께 발표되는 회의입니다. 이걸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라고 합니다. 연준 위원 18명이 각자 올해 말 금리가 어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점으로 찍습니다. 이 점들의 중간값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2월 점도표에서 2026년 인하 중간값은 1회였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 한 번. 그때 WTI 유가는 배럴당 70달러였습니다. 지금 97달러입니다. 40% 올랐습니다. 이 환경에서 위원들이 인하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The Street의 분석입니다. 12월에 인하를 전망했던 위원 대부분이 인하를 뺄 것이고 중간값은 인하 영해와 1회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일 것이다. 만약 과반이 인하 영해를 찍으면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시장에 이미 이 가능성이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연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건 다른 차원의 충격입니다. 기대가 소문일 때와 사실이 됐을 때의 차이입니다. 둘째, 경제 전망 수치 자체입니다. 12월에 연준은 2026년 PCE 인플레이션을 2.4%로 전망했습니다. 유가가 40% 뛴 지금 이 전망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EY 파르테논의 이코노미스트 다코는 3월 한 달 인플레이션만 1%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12%입니다. 4년 만에 최고치. 동시에 GDP 성장률 전망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올리고 성장 전망은 내리는 조합.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식 문서화입니다. 연준이 전망치를 통해 우리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고 시인하는 순간 시장의 반응은 빠를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제는 멈추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침체가 동시에 오는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 경제가 죽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살리면 물가가 더 뜁니다.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가만히 있어도 문제. 양쪽 출구가 다 막힌 터널입니다. 나스닥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앞두고 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에 직면. 파월이 최근 발언에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더 막혔다. 이건 비둘기파의 언어가 아닙니다. 매파의 언어입니다. 마켓펄스는 이번 FOMC를 매파적 동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안 움직이지만 메시지가 매파적일 거란 뜻입니다. 1970년대를 아시는 분들은 이 냄새가 익숙하실 겁니다. 1973년 10월 오펙 석유 금수 조치. 유가가 4배 올랐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물가가 12%까지 뛰었는데 실업률도 9%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 아서번스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1973년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가 그때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유가 충격이 연준의 손을 묶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세 전쟁까지 겹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매파 폭탄. 점도표가 인하 영해. 인플레이션 전망 2.8% 이상. GDP 전망 하향. 파월이 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을 경계한다는 매파 발언. 이 경우 나스닥이 1에서 2% 빠질 수 있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4.3에서 4.4%로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집니다. TQQQ 보유자에게 가장 아픈 시나리오. QQQ가 590대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비둘기 서프라이즈. 점도표가 인하 1회 유지. 인플레이션 전망 소폭 상향의 그침. 파월이 유가 충격은 일시적이라는 뉘앙스. 시장이 안도하면서 반등합니다. QQQ가 610달러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14달러의 10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시나리오 3. 분열. 점도표가 0회와 1회 사이에서 나뉘고 파월이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표준 멘트. 방향성 불분명, 단기 변동성만 커집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 밤 변동성이 커집니다. 빅스가 어젯밤 22.4까지 내려왔지만 이건 FOMC 전의 관망이지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결과 발표와 동시에 빅스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어젯밤 4.2%였습니다. 0.43% 소폭 하락. FOMC를 앞두고 큰 베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FOMC 이후 10년물이 어디로 가느냐가 주식시장의 다음 2주를 결정합니다. 금리가 4.3%를 넘기면 나스닥에 추가 압력이 됩니다. 4.1% 밑으로 내려오면 반등의 여지가 열립니다. 달러 인덱스 DXY는 100.36으로 0.62% 올랐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건 미국 금리가 당분간 높게 유지된다는 시장의 베팅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나스닥 빅테크들의 실적의 역풍입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해외 매출이 50% 이상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제 계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거론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금을 들고 있습니다. GLD가 어젯밤 0.25%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만 3.89% 하락, 이번 달 6.27% 하락. 전쟁 중인데 금이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자지라와 인베스팅닷컴이 같은 날 이 질문을 다뤘습니다. 첫째, 유동성 매도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마진콜이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수익이 나 있는 자산부터 팝니다. 금이 올해 1월 28일에 온스당 5,417.6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엄청나게 올라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강달러입니다. DXY가 100을 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거란 기대가 퍼지면서 이자를 주는 달러 자산이 금보다 매력적이 됩니다.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거든요.
금리가 3.5%인 세상에서 이자 0%인 금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이 큽니다. 셋째,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금이 15.31% 상승, 전쟁 전에 이미 충분히 올라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AD를 들고 있는 게 실수인 걸까요? 저희 실험 계좌입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가 현재 9,623달러입니다. GAD 20주를 평균 461.47달러에 매수했고 어젯밤 종가 459.27달러입니다. 매수 이후 마이너스 0.48%, 현금 438달러를 합쳐서 총 평가 금액 9,623달러. TQQQ를 전량 매도하고 GAD로 전환한 지 이틀째입니다. 그 이틀 동안 TQQQ는 1.47% 올랐고 GAD는 빠졌습니다. 제가 아직 TQQQ 199주를 들고 있었다면 약 154달러 더 벌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쉬운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헤지 페이지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승할 때 따라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는 대신 하락할 때 방어합니다. QQQ가 지금 603.31달러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591달러. 저희 알고리즘의 핵심 방어선인 200일선의 1% 위가 약 597달러입니다. 현재 QQQ는 이 기준선보다 약 6달러 위에 있습니다. 100일 이동평균선이 614달러입니다. 알고리즘이 다시 TQQQ를 매수하려면 QQQ가 200일선 1% 위와 100일선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QQQ는 100일선보다 1.74% 아래. TQQQ로 복귀하려면 QQQ가 603달러에서 614달러 이상으로 약 2% 올라야 합니다. 반대 시나리오. 내일 새벽 FOMC가 매파적으로 나와서 QQQ가 2% 하락하면 591달러 근처까지 밀립니다. 200일선의 1% 위인 597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TQQQ를 들고 있었다면 3배 레버리지로 약 6% 하락. 48.26달러에서 45달러 근처. 일주일 전에 47.385달러에 판 게 결과적으로 맞는 판단이 됩니다. QQQ의 RSI가 40입니다. 과매도 영역인 30에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닥은 더 빠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반전 신호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공포 탐욕지수 21. 극심한 공포. 전날 22에서 1포인트 더 내려왔습니다. 이 수준에서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0 이하로 내려가면 역사적으로 6개월 후 S&P 500 수익률의 중간값이 플러스 15% 이상이었습니다. 극심한 공포는 장기적으로 보면 종종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극심한 공포 구간에서 바닥까지 추가로 10에서 20% 더 빠진 적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공포 탐욕 지수가 2까지 내려갔습니다. 20에서 2까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21입니다.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알고리즘도 바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면 사고, 안 되면 기다립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지금 두 진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유 강세 진영.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유가는 더 오른다며 USO와 UCO에 올라타는 트레이더들입니다. 아직 살이 더 있다며 추가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완전히 밈 테마가 된 겁니다. 다른 하나는 공포 매도 진영. 빅스 풋옵션을 사서 공포지수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고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쪽에 돈을 걸고 있습니다. 벤진가가 보도한 한 트레이더는 100만 달러 가까이를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레딧에서 그 수준까지 안 가면 어떡하냐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안 가면 내가 틀린 거지. 하지만 가면? 이 사람은 QQQ와 SQQQ 포지션으로 양방향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저희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습니다. 레딧의 확신도 월스트리트의 공포도 알고리즘에는 입력값이 아닙니다. QQQ가 614달러를 넘으면 삽니다. 안 넘으면 기다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22시 30분에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결정, 점도표, 경제 전망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3시 30분에 파월의 기자회견. 이번 FOMC는 단순한 금리 결정이 아닙니다. 이란 전쟁 18일째, 유가 100달러 위, 호르무즈 사실상 봉쇄, 스태그플레이션이 공식 담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내일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에 따라 QQQ가 614달러를 향해 가느냐, 597달러 밑으로 밀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알파인 매크로의 피크와 패닉은 1에서 3주 뒤라는 전망. 3월 14일 기준이니까 3월 21일에서 4월 4일 사이입니다. 이번 주가 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계속됩니다. $10,000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리즘이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의 한가운데서 제 역할을 하는지 매일 이 자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FOMC 결과가 나오면 바로 분석해서 돌아옵니다. 점도표가 뭘 보여주는지, 파월이 어떤 톤을 잡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3개 분석 도구를 돌려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구조를 해부합니다. 이런 분석을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내일 아침 FOMC 직후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